샬롬, 브레인 리셋 6번째. 이 모든 다양성으로 인해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권고 수면 시간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여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6시간이라는 짧은 수면 시간으로도 적절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중요하다. 2020년에 중국 칭다오 대학교 웨이슈와 동료들은 치매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의 인지 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쉬운 한 건의 연구를 검토했다. 그들은 불면증과 토막잠,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비롯한 10가지 유형의 수면 문제가 모두 인지장애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이러한 수면 문제의 치료법을 찾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자느냐가 중요하다. 너무 오래 자는 것은 어떨까?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기 사망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4년의 한 연구는 긴 수면 시간으로 인해 정신질환의 위험은 증가하지만 다른 건강상의 영향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상관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 수면 시간이 긴 사람은 활동이 적거나 만성 통증 같은 다른 문제 때문에 침대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숙면을 위한 조언은 이른 아침에 햇살을 가능한 한 많이 본다. 이는 생체 리듬을 앞당겨 일찍 잠드는 데 도움을 준다. 자연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라이트 테라피 박스, 인공적인 밝은 빛을 통한 생체 리듬 조절 및 수면 장애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 조명 기기를 도움이 된다. 낮잠을 자야만 한다면 수면 관성을 피하기 위해 30에서 20분 이하로 시간을 제한한다. 취침에 들기 6시간 이내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취침 시간과 너무 가까운 때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한다.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올리기 때문이다. 잠이 드는 것은 신부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은 좋지 않다. 취침에 들기 3시간 이내에 음식을 먹는 것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식사를 한다. 사람마다 카페인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다르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에서 6시간이므로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단기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한다. 따라서 갈등은 낮 동안에 해소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 보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사치다.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알아보는 것도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든다면 몸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잠들기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잠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라도 주말에 늦잠은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시차증, 즉 사회적 직업적 책무로 인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리고 둔한 느낌을 남길 수 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한 수면 습관으로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느끼고 있다면 적절한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언제 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면은 2가지 주 요인에 의해 조절된다. 하나는 일주기 생체 시계다. 뇌 내부에는 24시간 타이머가 일상적인 활동, 리듬을 작동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른 하나는 수면 압력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잠을 잔 이후로 얼마나 지났는지를 추적하는 계량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면 압력은 낮 동안 늘어나 저녁에 더 졸린 느낌을 갖게 만들다가 이후 밤에 잠이 들면 줄어든다. 일주기 생체 시계는 밤에는 잠을 자도록 유도하고 낮에는 기만함을 느끼게 한다. 이 두 수면 동의는 서로를 보완한다. 즉 하루가 끝날 무렵에 수면 압력이 강해지고 일주기 각성도가 낮아져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동안에 잠을 강력히 요구하는 야간에 긴 시간 깨어있을 때 그 영향은 두 동인이 따로 미치는 영향을 합한 것보다 더 커지는데 이 경우 특히 인지적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취약해진다. 그 결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깨어있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다. 이런 강력한 생물학적 수면 중독과 조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교대 근무자들이다. 교대 근무자는 아무리 낮 동안 잠을 보충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5시에서 6시간에 못 미치게 된다. 신체가 잠을 잘 준비를 하는 때 일을 하고 몸이 완전히 깨어있도록 조정된 상태에서 잠을 자려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교대 근무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수면에 관한 한 사람들은 결코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는 계속 낮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대 근무자에게 야간 근무 뒤 며칠 쉬는 스케줄이 주어지는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교대 근무는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큰 피해를 준다. 3,000명 이상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대 근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및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사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신체 수면 주기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위험도 크다. 이런 사람들의 이혼율이 특히 높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수면 일기 쓰는 법. 수면 문제는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면 시간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수면 일기가 도움이 된다. 피로를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이 방법으로 수면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수면을 방해하는 라이프 스타일 요소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펜과 종이뿐이다. 이것을 침대 가까이 두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템플릿도 좋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수면 일기에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정확한 기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잠이 깼는지 깼다면 몇 번 깨었고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다음날 기분이 어땠는지 낮잠을 잤는지 그 밖에 카페인, 알코올, 약물 등 운동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포함된다. 몇 주가 지나면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 비해 그 정도는 덜하지만 극단적인 올빼미형이나 아침형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체 시기에 맞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 활동해야 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런 점을 고려해 아침형 인간은 아침 근무에 배정하고 올빼미형 인간은 저녁 근무를 하도록 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케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장 각성도가 높은 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는 것도 좋다. 실제로 필요한 수면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수면 추적 앱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국가별로 수면 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이렇게 4개국의 국민들만이 밤에 평균 8시간 이상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다른 앱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 수면 실태를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영국, 벨기에, 핀란드와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균 8시간 이상을 자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일본인은 이 연구에서도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평균 수면 시간이 겨우 6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권장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수면 부족이란 전 세계적인 유행병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것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10장 피로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사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잤나고 생각하느냐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잠을 잘 잤다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뇌를 속일 수 있다. 일례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수면 상태를 추적하는 착용식 기기를 사용하고 하고 다음날 아침 무작위로 전날 밤에 숙면을 취했거나 그렇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실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잠을 잘 잤다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각성도가 떨어지고 피로를 더 많이 느꼈다. 반면 잠을 잘 잤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 좋은 기분을 느꼈고 각성도가 높았으며 졸음을 덜 느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젊은 참가자들에게 전날 밤 수면의 질이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라고 무작위로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는 그들의 주의력과 실행 기능 측정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 잤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약 40% 사람들은 실제로 잠을 자면서도 불면증 증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불면증 정체성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우울증, 자살, 충동, 불안, 피로와 같은 다른 문제에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상태를 더 면밀히 추적하기 위해 언제 얼마나 잤는지에서부터 각 수면 단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트니스 트래커 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기기들은 보통 약간의 움직임 또는 내장된 심박수 모니터의 측정에 의존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많은 수면 과학자들은 이런 기기들이 얼마나 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 외에는 주장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수면의 장기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면에 대한 기대치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한다면 이런 점수, 특히 나쁜 점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 필요 이상으로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졸음과 나른한 느낌을 떨쳐내려면 충분히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수면 관성, 즉 커피를 찾게 만드는 아침의 나른한 느낌이다. 수면 관성은 잠에서 깬 후 30분 정도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몇 시간이 지나야 온전한 각성 상태에 도달하며 그때까지 머리가 맑지 못하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머리가 잠의 여파를 떨쳐낼 때까지는 운전대를 잡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술에 취하거나 밤새 잠을 못 잔 것과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면 관성은 특히 잠을 자고 싶은 일주기성 욕구가 가장 강한 밤 동안 깨어있게 되면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수면 관성은 다소 긴 낮잠을 잔 후에도 나타난다. 이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경쾌한 신호음으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다. 2020년 호주의 연구자들은 멜로디 알람은 사람들이 잠에서 깰 때 각성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만 리듬이 강한 음악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짧은 낮잠을 자고 개운한 정신으로 깨고 싶다면 잠을 자기 직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도록 하라. 카페인이 수면 관성이 찾아오는 시간에 맞춰 작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숙면을 위한 마음가짐.
심리학과 수면은 깊은 관련이 있다. 잘 잤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잠이 잘 올 수 있다. 다음은 숙면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것이 숙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게임을 하거나 스크롤을 하는 것은 당신을 들뜨게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좋지 않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침대 근처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되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시계 앞면을 돌려두는 것이 좋다.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일어나서 정적인 활동을 한다. 잠을 얼마나 잤든 졸음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이어 에너지가 저하되어 잠잠해지는 시간이 반복되는 패턴이 하루 종일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울트라디안 리듬, 초일 주기 리듬이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90분 정도보다 집중력이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약 20분 동안 잠잠한 시간이 지속된다. 하루 중 가장 각성도가 높은 시간대를 찾고 이런 리듬에 맞게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부 운동. 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운동을 선택하라고 추천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활동을 위해 진화한 종이지만 조상들과는 전혀 다르게 지나치게 많이 앉아있고 지나치게 적게 움직이는 탓에 건강 전반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병은 모두 움직이기보다는 앉아있으려는 우리의 성향과 연관된다. 운동의 3부에서는 운동의 이점과 운동 부족의 위험이 신체적 영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운동 즉 신체의 활동은 한 차례 운동을 하는 경우든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마니아의 경우든 상관없이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분야는 기분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적절히 한 후에 느끼는 기분이 어떤지, 부상 등으로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것이다. 이 점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 13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똑똑해지고 사람에게도 현명한 조치다. 12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활동적인 생활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있어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11장에서는 운동의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나이가 들어도 치매를 피하도록 돕고 심지어는 이미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인지력을 향상시켜 치매의 악영향을 일부 되돌리는 신체 활동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이다. 또한 14장과 15장에서는 요가와 명상을 통한 몸과 마음의 연결 및 그 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운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결과가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실제로 정신에도 운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거의 4분의 1, 청소년의 80%가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으며 2001년 이래로 신체 활동 수준은 전 세계에 걸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를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 특히 완연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신체 활동 지침을 충족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12%, 성인의 46%뿐이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절반 정도가 유산소 운동과 같은 심혈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으며 78%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권고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하루에 거의 8시간을 비활동적인
좌식 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다. 운동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지, 생애 초기의 교육 성취가 이후 인생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움직이고 가족 역시 더 움직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선택이 될 것이다. 격식을 갖춘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내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11장 치매 예방의 키포인트 운동. 운동할 의지가 부족할 때는 미래의 당신과 대화를 나눠보라. 운동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바로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한다. 운동화를 신고 땀을 흘릴 때 대개는 더 건강해지거나 몸매를 가꾸거나 엔도르핀으로 행복감을 충족하는 등 어떤 즉각적인 목표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즉각적인 목표도 몸을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지금 하는 달리기 한 번, 덤벨 들기 한 번, 팔굽혀 펴기 한 번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정신을 명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이를 장기적인 저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앞으로 수십 년간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다음 장에서 배울 것처럼 운동은 기억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창의력을 자극하고 높은 IQ와 관련된 인지 처리를 향상시키는 등 온갖 방식으로 두뇌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운동이 개인과 사회에 가장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나이를 먹는 동안에 뇌가 치매를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치매에 대해 숱하게 듣지만 우리는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사실 치매는 여러 가지 의학적 상태를 포괄하는 용어다. 그중 가장 흔한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는 뇌의 비정상적인 변화에서 유발되며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언어 능력과 같은 인지 능력의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다양한 형태의 치매를 앓고 있으며 그 수는 향후 10년 내에서 8,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알츠하이머 병이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원인이 다른 여러 유형의 치매가 있다. 그 모든 치매는 뇌에 발생한 일종의 손상의 결과이지만 무엇이 이런 손상을 유발하는지, 어떻게 이런 증상에 이르는지, 특히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의 일반적인 징후는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라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것이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는 크고 끈끈한 플라크로 뭉쳐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크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데 특히 해마처럼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에서 세포들이 적절히 소통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에서 많은 양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발견되는데 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런 단백질의 축적을 약물로 치료하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질병에 대한 다른 설명과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통한 치매 예방 효과. 치매를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거나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20년 저명한 의학저널 렌시시 모은 전문가 그룹이 발표한 치매의 위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사례의 40%는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요인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치매 사례의 60%는 피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치매를 경험한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치매를 앓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치료법을 찾는 노력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항상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건강한 노화를 고려할 때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금세기에 들어서 무렵부터다. 그 전에는 정신적 쇠퇴를 나아가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40% 사례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따르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적 쇠퇴의 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따른다. 일부의 추정에 따르면 치매 발병은 5년 늦춤으로써 전체 치매 발병률의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 이 책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정신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입증된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것은 운동이다. 운동이 뇌를 젊게 유지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노인의 뇌가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뇌보다 10년 더 젊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진은 평균 연령 91세 노인 87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MRI 스캔을 이용해 뇌 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연구 시작 시점에서도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5년 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 처리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연구진은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운동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 운동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또 다른 이유다. 다양한 유형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로 전체 치매 사례의 60에서 8%가 알츠하이머병이다. 신경세포의 손상과 사멸로 뇌의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고 신경세포 내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엉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사멸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점진적으로 소실된다. 혈관성 치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의 치매. 이 경우 뇌 손상은 주로 뇌 졸중으로 인한 혈류 장애의 결과다. 이 유형의 치매가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뇌 손상이 어느 정도이며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두축두엽 치매, 뇌의 축두엽 또는 전두엽의 신경세포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를 총칭하는 용어, 행동과 성격의 변화 및 언어 처리 문제를 일으킨다. 일부 유형은 상당히 일찍부터 발병해 종종 40대 사람들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루이소체 치매, 이 유형의 치매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뇌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으로 쌓이는 것이 특징이다. 루이소체라고 불리는 이 침체물이 뇌의 화학적 변화를 유발해 기분, 움직임, 행동,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파킨슨병 치매.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장애로 분류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약 50에서 80%는 어느 시점에 치매를 앓는 것으로 추정된다. 혼합형 치매, 서로 다른 유형의 치매와 관련돼 뇌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플라크가 혈관성 치매에서 보이는 혈류 문제와 함께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무적이지만 운동과 인지 기능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식단과 비슷하게 운동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요소가 내 건강이나 치매 위험 등의 특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내 건강에 더 좋은 유전자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한 식습관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연구에서 이런 혼재된 변수들 중 일부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방해를 완전히 차단해 원하는 명확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이런 영향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거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모으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체적으로 증거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더 명확한 그림을 얻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운동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이런 식의 메타 분석 연구 2건이 진행되었다. 한 연구는 15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했는데 총 3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 12년까지 추적 관찰한 정보를 토대로 한다. 이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거의 40%까지 낮추는 것이 발견했다. 심지어 저강도 또는 중간 강도의 운동도 유익했다. 총 1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장 28년에 걸쳐 진행된 45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중간 강도 또는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인지 문제의 발생 위험이 20%까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뇌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가벼운 운동도 뇌에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뇌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과학계에서는 종종 그렇듯이 모든 연구가 운동의 이런 혜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대규모 무작위 통제 임상실험은 과학 연구의 표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70세부터 89세 사이의 노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중간 강대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거나 교육 워크숍에 등록하도록 했다. 안타깝게도 80세 이상이거나 이전에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험이 끝난 후 두 그룹 간의 인지 기능 장애나 치매에서의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치매와 끝.